자, 23년 하반기 대비 기간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론박 기간술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에 이제 가장 최근에 저번 주에 시험이 있었잖아요. 3년 2차 기간술 시험도 있었고, 우리가 회계사든 특히 의경분들은 이제 수가 적기 때문에 기간술 자체가 굉장히 시험에 잘 보냐 못 보냐가 큰 역할을 주겠죠. 뭐 법규나 개론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공부하면 되겠지만, 기간술은 워낙 전공 과목이다 보니까 특히 의경분들은 어려워하는 과목이기도 하고, 또 회계사 분들은 아무래도 내 전공 과목이다 보니까 쉽기 때문에 오히려 방심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케이스들도 여러 종종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기간술 어제도 그랬어. 어제도 회계사 배 3년 이상 탄 친구가, 잘한 친구가 어제 최종에서 불합격해서 다시 이제 상담하러 왔었는데, 얘기 나누다가 제일 뭐 잘 본 과목이 뭐고 망한 과목이 뭐야 물어보다가 망한 과목이 기간술이라는 거지. 왜 기간술이 뭐야 이러니까 8개 틀렸다는, 저번 시험에. 아니, 그때 그렇게 쉬웠는데 틀렸어 하니까, 솔직하게 기간술 그냥 쉽고 뭐 잘 볼 줄 알고 그냥 마지막엔 좀 적당히 하고 갔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가 결국은 그런 실수들을 한다는 거죠. 막상 까고 보면 하나도 틀릴 게 없는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마인드 자체가 내가 이게 쉽다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그 과목이 시험장 가서는 발목 잡는 항상 케이스예요. 쭉 보면 겸손하고 자신 있다 생각보다는 항상 부족하다 생각하고, 보고 또 보고 하는 사람들이 잘 보지,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간사해가지고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주지도 않고 힘을 쓰지도 않죠. 근데 그게 시험장 가면 떨리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순간 생각을 잘못하거든요. 이행정 사행정 너무 기본적인 거지만 시험장 가면서 내가 왜 그랬지? 그러잖아요. 심지어 저번 시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시험 끝나면은 저기 보면은 모 학원에서도 막 이렇게 선생님이 가다반 올려준단 말이야. 근데 그것도 뭐야, 항상 하나 두 개 틀린다고. 가다반조차도. 근데 가다반 자체는 이미 다 문제가 공개된 상태에서 오픈북으로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도 정제 내 이 가다반이 전국에서 이제 준다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실수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시험은 어려운 문제를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쉬운 문제를 절대 틀리지 않는 방식으로 가야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다.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평균 85점 받으려고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라 했지 않습니까? 평균 90점. 그러려면 6개, 네 과목 6개 안에 들어올 생각을 해야 돼요. 선박 관제가 저희가 학원생들을 취합을 했거든요. 23년 2차 시험에 제 생각에 커트가 한 3개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가다만 보니까 뭐 거의 다 1개, 2개, 3개 틀려서 4개, 망한 애가 5개, 5개는 틀린 거 떨어졌을 것 같아. 왜냐면 선박관제가 6명 뽑는데 9명 뽑거든요. 필기 1차에. 그러면 제주청 같은 경우는 이번에 4명을 뽑는데 6명이 붙겠죠? 그러면 거기도 어 보니까 커트가 한 3개, 2명, 3명, 2개, 3개 틀린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생만 해갖고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시험이 쉬웠거든요. 이번에 관제도. 근데 결국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들이 합격에 갈 수밖에 없었다. 적당히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기간수도 마찬가지. 절대 쉽다고 생각하지 말고, 특히 회계사분들, 특히 또 한번 공부하셨던 분들은 뭔가 다시 기간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들이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또 같은 내용 봐야 되고 같은 일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사실은. 그럼 당연히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초시생들은 뭐든 보면 다 새롭기 때문에 큰일 났다,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열심히 하게 되는데, 재수생들은 아무래도 봤던 건데 이러면서 약간 집중 떨어지면서 책 읽더라도 그냥 설렁설렁 읽게 되는, 그렇게 되면 이거는 망할 징조다 생각해야 돼. 집중이 떨어진다는 건 안 돼. 그래서 항상 모른다 생각하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런 마인드로 가야 우리가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다. 명심해야 됩니다. 알았죠? 너무 당연한 내용이지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나 한 번 더 기간 줄였다 할더라도 다시 천천히 모르는 생각하고 복수만 생각하고, 쌤이 저 말했으면 다음에 이 말 나와야 되고 이 말 나와야 되고 이 말 나와야 되고, 같이 호흡한다는 느낌으로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기간술 빈도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시험에 어떤 것들이 이제 위주로 나왔냐 했을 때,
16년부터 19년까지는 보면 내연기관이 압도적으로 많죠. 내연기관이 거의 메인이에요. 근데 이 우리가 공부할 때 내연기관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축계, 외연기관 요 세 개를 제가 이제 열기관에 같이 넣어놨으니까 사실은 열기관 자체가 거의 절반을 보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하나 두 개씩 특별하게 뭐 전기는 계속 꾸준하게 5개씩 나오는 추세였. 그랬는데 어 2000년 2020년부터 보면은 내연기관이 좀 줄죠. 이렇게 쭉 줄고 8개 정도로 이제는 거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내연기관 8개, 그 다음에 축계가 오히려 이때 1개, 2개씩 늘어나죠. 이렇게. 그러니까 내연기가 조금 줄고 오히려 축계가 조금 출제가 되고, 반면에 보면은 이제 전기 파트가 되게 작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작게 나오는 대신에 전기가 출제되지 않았던 영역들이나 아니면 조금씩 바꿔내서 전기에서는 적게 낸 대신에 여기서는 조금 더 안 냈던 문제들을 내는 방향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자, 그러다가 가장 최근 23년 올해 걸 보면 올해 1차는 뭐 해경학과, 함정요원, 간후보, 그 다음에 뭐 해수고 있었는데 해수고는 뺐어요. 그냥 해수고는 빼고 여기가 이제 함정요원이 순경, 경장, 간후보, 경위 이렇게 시험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도 이제 내연기관이 뭐 8개, 7개인데 추세가 다 골고루 되죠. 이렇게 7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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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이렇게 3개 하나. 여기도 마찬가지. 다 비율을 좀 맞춰서 냈습니다. 간후보 같은 경우도 간후보는 이제 여기가 40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13개라 돼 있는데 나누기 2 하면은 이렇게 6.521 이렇게 갔죠.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가 이제 4.5잖아요. 다시 이제 오랜만에 전기를 올려놓고 가장 최근인 저번 주 시험에 보면은 전기가 6개 나왔어요. 근데 6개도 쉬운 것도 있었고 나름 안 나온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기를 못한 사람들은 이제 끝나는 거죠. 전기 포기한 사람들은 이번 경장 시험에서는 못 봤다 보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내연기관이 확 줄었죠. 5개. 그러니까 내연기관을 줄고 냉동기에서 4개 나왔어요. 그러니까 냉동기를 사람들이 어려워하죠. 그리고 전기도 좀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냥 여기 냉동기도 맨 보는 것만 보고 전기도 그냥 시험 나온 것만 본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못 봤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추세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이게 전개 다시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시험이 일단은 이제 올해부터는 적게 뽑으니까 사실은 좀 케바케예요. 왜냐하면 하나는 지금 해경 내부의 분위기는 인원이 주니까 자기네들도 걱정이 많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해양경찰을 지원할 수 있게 하게 할까? 이러다가 지원이 떨어지면 큰일 나는데 나는 걱정이 제가 채용계나 이런 전화해 보면은 막 물어봐요. 요즘 추세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다 이렇게 말해주면 자기네들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학생들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는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안 그래도 적은 수험생들이 시험까지 어렵게 나오면 아 이건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니까 그걸 좀 고려하는 것도 있고, 또 반대로 이번 시험 같은 경우가 뭐 해경과 기간수는 이랬지만 나머지 과목들은 되게 쉽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특히 관제에서 동점자가 너무 많아. 뽑는 인원은 적은데 아까 말씀드렸잖아. 너무 쉬우니까 난이도 조절 실패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2개, 3개짜리가 너무 많은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1.5배수 합격시켜야 되는데 아마 제 생각엔 더 합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우리 학생만 해도 그 정도인데 여기다가 더군다나 우리 학생 중에서도 제가 선박관제 인터넷 강의라든지 듣는 학생들한테만 제가 문자를 보낸 거예요. 성적표 좀 줄 수 있냐고. 그러면은 이제 이전 기술하는 이런 애들은 제가 문자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취업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취업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해경 내부에서 만약에 동료 너무 많아가지고 야 이거 너무 쉽게 냈다.
다음에는 조금 난이도 조절하자. 이러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다 해서 뭐 전체가 어렵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판단은 두 개를 종합해 봤을 때 난이도 하 문제하고 그러니까 하는 일단 메인으로 좀 깔아놓고 중 몇 개하고 이제 고난이도 몇 개가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왜냐하면 수가 적으니까 동점자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난이도 고하고 그다음에 중 정도를 섞어서 내지는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하고 그다음에 고도점자를 맞춰야 되는 두 가지. 그러니까 마냥 쉽지는 않을 것 같다. 하지만 기본적인 하 같은 문제들은 메인으로 삼고 그다음에 이런 변별력을 줄 수 있는 문제들이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변별력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알았죠? 이번에 23년 2차는 이 기간수를 말고 기간수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은 변별력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없었어요. 기간수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간수는 이 고도점자가 없어. 해양경찰학과잖아 이게. 해양경찰학과를 두 개를 비교해 봤더니 제 생각에는 해경경장은 한 12개 정도 커트가 될 것 같아. 11개, 12개. 거의 2배수잖아요. 6명 뽑으니까 12명 붙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해양경찰학을 나와야 볼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 12개, 진짜 맥시멈 보면 13개, 14개 이렇게 볼 것 같고 여기는 제 생각에 한 16개? 4명 뽑거든요. 근데 8명 뽑은다 해도 저는 까딱하면 20개까지 가지 않을까 싶어요. 예. 왜냐면 기간이 굉장히 못 봤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시험에서는 이런 것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게 나왔기 때문에. 왜? 변별력을 이제는 제 생각 분명 변별력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만약 이번에 보세요. 만약에 합격자가 관제 같은 경우 또는 해양경찰학과 같은 경우 원래 1.5배수 또는 2배수보다 더 이상 많이 붙었다. 그러면 내부에서 동점자 발생했기 때문에 뭔가가 논의가 됐을 거라고 보여요. 그러면 다음 시험도 어려운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그 변별력을 얘네들이 생각했을 때 뭐 어디 준 거예요? 냉동기하고 전기 못 할 거야. 생각하고 냈겠죠. 이거 어려워 애들이 이걸 아는 거겠죠. 그래서 외부 출제위원이 간다고 했는데 외부 출제위원이 간 첫 시험인데 굉장히 물 시험이었어요. 예, 제가 정말 말씀드렸잖아요. 이 교수진들, 외부 교수진들은 책임지기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어렵게 내가지고 꽈락을 맞았다는 말을 들으면 안 되니까 무조건 쉽게 낼 수밖에 없어요. 사람 심리상. 여러분이라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외부에서 나갔는데 시험 내주는데 어렵게 냈다가 괜히 무슨 소리 들으려고. 차라리 그냥 적당하게 쉽게 내주는데 아쉬운 건 난이도 몇 개를 좀 넣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정말 잘했을 텐데.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18회 동안 전체 16년부터 해가지고 평균을 내봤더니 이 정도가 됐습니다. 됐고, 근데 우리는 여기 가장 최근 거를 좀 생각하고 갔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도 뭐 하지 마라. 방심하지 말고 모두 수업한 거 내용, 야, 이게밖에 안 나와. 이런 생각하지 말란 말이죠. 제가 수업하고 그다음에 교재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그냥 꼼꼼하게 안다 생각하고 그래봤자 이거잖아요. 그래봤자 얼마 안 돼요. 그림 놓고 뭐 하니까 내용이 얼마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다 그래서 꼼꼼하게 보고 가자. 자, 한번 봐볼래요? 이게 이제 이번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이거는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보조기계, 선체 보조기계는 시험에 거의 안 나왔어요. 한번 풀어보세요. 자, 오케이. 집 많아? 몇 번? 3번. 오케이. 자, 기어, 윈치. 윈치가 뭐지? 윈치. 집만한 윈치가 무슨 기계? 윈드라스랑 비슷한 다르죠? 윈드라스는 닻을 내리고 앵카 하는 거고 윈치는 조선이잖아. 조선. 배가 계류해가지고 정박할 때 묶어주는 장치가 윈치잖아요. 그래서 두 개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횡열을 감소시키는 장치는 아니죠. 그래서 기억은 아닌 거고. 스러스터가 뭐예요? 스러스터, 바우 스러스터이잖아요. 네. 뒤에 선체 옆방향으로 추력을 발생시키는 기계 맞잖아요. 그래서 니은은 맞고. 그 다음에 윈드라스, 닻을 올리고 내리는데 사용하는 기계 맞죠?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맞고. 이게 시험에 아직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이게 나왔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저희가 저번에 수업할 때 했었죠. 다.
양묘기, 윈드라스, 개성기, 캡스턴, 그 뒤에 바우스러스터 이런 거 알고 가자 해서 했던 내용들. 자, 이것도 시험에 안 나왔던 처음 나왔던 문제예요. 자, 오케이. 동민아, 몇 번인 것 같아? 모르겠어. 오케이. 몇 번인 것 같아요? 2번. 숯 블로어. 이 장치는 증기 또는 압축 공기, 증기나 압축 공기를 이걸 이용해 가지고 증발관, 과열 기관군 또는 에코노마이저 등의 부분에 이동이 가능한 가능로 긴 관관을 통해 분사시킨다. 그러니까 이 장치가 여기다가 또는 이 부분에다가 이 부분 에코노마이저에다가 뭐 한다고요? 분사시킨다는 거잖아요. 증기나 압축 공기를 에코노마이저에 뭐 한다? 분사시킨다 이 뜻이잖아요. 네. 그게 뭐냐? 말했던 것처럼 맞아요. 수트 블로어죠? 그래서 뭐야? 수트. 제가 수트. 수트가 뭐야? 여기 있는 에코노마이저에 있는 것들, 배기관에 있는 붙은 수트들을 뭐 하는다고? 후 불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불어준다? 학주야, 이거 왜 불어줘야 되지? 수트 먼지가 꼈으니까. 이게 에코노마이저 역할이 뭐예요? 물을 끓인 장치잖아요. 배기 보일러. 그럼 물이 잘 끓이려면은 배기가스하고 배기가스가 잘 열교환을 해야 되는데 열교환이 못하도록 수트가 붙으니까 탄소들이 붙으니까 그걸 불어주려고 한 거잖아요. 소재시켜주는 장치잖아요. 그래서 에코노마이저고 아예 수트 블로어고 이것도 수업 시간에 했었죠. 제가 하고 있죠. 수트 블로어. 그래서 공기나 뭘로 증기를 가지고 얘네들을 불어준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수트 블로어라 부른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에요. 아직 출제되지 않았지만 이런 내용들만 알아도 다 맞출 수 있었어. 한 번 더 봅시다. 자, 이것도 이미 다 배웠던 것들이 이거는 뭐 어디나 다 배웠겠지만 출제는 처음 됐어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이거 한 내용들만 다 맞췄으면 기간수를 거의 100점이었게. 나머지 문제는 다 쉬웠던 문제들이야. 다 기출에 내었던 문제. 그러니까 빼고 이런 문제 맞추면 돼. 상여가 몇 번인 것 같아? 몇 번? 2번. 자, 정답은 1번이에요. 자, 밸브 간격이 괜찮아? 그치, 괜찮지? 의하면 어머 떨리겠어요. 자, 밸브 간격이 작다는 뜻은 무슨 말이었지? 밸브 간격이 너무 작다는 소리는 빨리 열린다는 거죠. 그리고 늦게 닫히는 거 아닙니까? 기억나요? 간격이 없으니까 조금만 캠이 올라와주면 바로 열리는 거잖아요. 간격이 작으니까. 그러면은 자 보세요. 자 이전 수업 시간에 틈새가 작다라는 거는 구멍가게라 생각하라 했고 틈새가 큰 거는 백화점이라 생각해라. 그러면 우리가 양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양정을 리프트라 부르고 이게 열려있는 시기라 그런다. 밸브가 열려있는 시기라 그런다. 그러면 밸브 틈새가 작으면 구멍가게니까 당연히 영업시간은 길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열려있는 시기가 길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작다는 소리는. 그럼 틈새가 작으니까 열리는 시기, 이 운영 시간이 크다는 거야. 그럼 열리는 시간이 많다는 소리니까 밸브가 열리는 시간 동안에 뭐 하겠어요? 연료 소비량도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게 이제 열려 있는 게 충격이 심해진다는 거는 밸브 자체가 많이 풀려 열려 있기 때문에 마주칠 일들이 많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2, 3, 4는 틀린 게 되겠죠. 많이 열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다음 마지막 20번. 이것까지. 제가 보기엔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지 싶어요, 학생들한테.
자, 오케이. 우리 주원아. 주원이 어려울 것 같아. 자, 한번 찝어봐, 그냥. 시험장에서 몇 번 찍을래? 2번. 자, 정답은? 주원이 맞췄네. 네. 정답은 2번이에요. 어, 자, 이건 좀 계측기잖아요. 계측기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배웠었는데, 보시면 멀티테스터는 이용하여 저항을 측정할 때는 전원이 공급된 상태에서 저항을 측정하면 멀티테스터가 손상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상기사 때 몇 번 부셔먹고 모른 척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 멀티테스터를 제일 중요한 게 뭐랬어요? 전류를 공급하지 않는 선에서 저항을 측정해야 한다는 게 내일 조심해야 된다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쉬웠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누구나 이거는 오케이 했을 거야. 근데 클램프 미터는 이거 뭐야 처음 들었던 건데 이러지 않겠어요? 이런 건 일단 제껴. 3번 메가라는 게 저항이라는 거 알고 있죠? 엄청난 저항. 메거는 기기나 전로의 절연 저항을 측정하는 계측기로서 정상 이거 맞죠? 정상 작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두 리드선을 서로 단락시켜 지식값이 0메가옴이 되는지를 확인한다. 이게 맞는 문구잖아요. 이게 그때 어디 있었어요? 자, 일단 이 클램프 미터라는 게 어떻게 하냐? 이런 거예요. 사실 클램프 미터가 우리가 회계사분들은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는 것들이야. 많이 쓰기도 하고. 그냥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디귿자 이 새끼 뭐야. 이거를 전선에 그냥 갖다 내면 여기에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알 수 있는 기계예요. 아주 편하죠. 이게 클램프 미터인데 우리 교재에는 사실 넣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이 문구를 본 사람들은 어렵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클램프 미터는 이 진유 전류가 아니라 그냥 모든 전류를 다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2번이 이제 틀린 거고 3번에 있는 이 문구도 마찬가지. 이 문구도 저희 교재에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나왔죠. 0점 조정은 단락해가지고 오개함 측정한다. 이거를 제 기본소예요. 그러니까 제 기본소에 이것 때문에 착각한 게 아니고 원래 제 기본소예요. 수업할 때 이거 말씀드렸다는 소리예요. 이거 말씀드려야겠다 하고 말씀드린 것들이에요. 이게 만약 생각이 안 난다 하면은 다시 강의를 돌려봐야겠구나 생각을 해야겠죠. 내가 놓친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맞는 얘기고 4번 요 같은 경우도 아날로그 멀티테스터는 경우 사용 전에 0점 조정기를 조정해서 지침이 0점인지를 확인해야 되죠. 사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 문구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제가 보라 하는 윙큐 있죠. 윙큐 항상 풀어야 되잖아요. 윙큐 문제 480페이지에 전기 파트에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아날로그식 멀티를 사용할 때는 0점을 조정한 후 측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알고 있으면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놓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모든 문제들 하나씩 다 보다 보면 이런 기본기가 있으면 이거는 맞는 문구인데 생각하니까 내가 이건 처음 보더라도 나머지 문구가 맞으니까 2번을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충분히 우리가 기본이 다 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했던 아까 네 문제인가요? 그걸 다 맞췄으면 100점이었을 거예요. 그 외에 나머지 문제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문제들 아주 쉬웠던 문제들입니다. 해볼만 하죠. 그래서 제가 결론 내린 게 뭐냐, 기출에 나왔던 거는 16개에서 17개는 무조건 기출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다 아는 문제. 이거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문제들. 근데 실수를 한다고. 난 안 할 것 같아도 시험장 가면은 왜 너무 떨리잖아요. 긴장도 많이 되고 아는 것도 헷갈리다고. 아까처럼 틈새가 작고 크고도 헷갈린다고 시험장 가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실수가 기본 생각할 때 이거 기간술도 무조건 이건 나오니까 실수하지 않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두 번째는 기출되지 않는 내용들은 기본서나 강의나 우리 풀어야 되는 문제집들을 충실하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하나 해설 하나 보면서 내가 이 부분 이해 안 되는 것들은 다 체크 생각하면서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아주 고점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보세요. 출제되지 않았던 영역들이에요 이제까지. 근데 뭐 4대 요소 같은 경우도 다 이것도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 뭐 저희 문제 객관식 있는 것들이 다 그냥 그대로 출제됐던 것들 아닙니까? 반도체 SCR도 한 번도 안 나왔던 것들 21년 2차에 나왔잖아요. 그대로 객관식에. 또 마찬가지 뭐 무부하 전압부터 해서 그다음에 전기자 권소법 처음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이거 토글 스위치. 네. 그 다음에 뭐 수력 손실. 이것도 그대로 나왔죠. 우리 객관식 문제에 있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 윈큐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봉수 이것도 한 번도 시험 안 나오다가 저는 18년부터 계속 이거는 수업을 했었는데 이번 처음. 그리고 이때 제가 이제 전국 모의고사에 이렇게 제가 만들어서 냈었는데 2주 뒤에 이렇게 비슷한 형식으로 시험에 더 출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봉수, 치환수 이걸 정확한 역할을 구분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문제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자, 결론이 이게 폰트가 깨지는구나. 하여튼 이해 중심의 학습. 제가 설명하지 않는 영역, 제가 다루지 않는 영역은 안 봐도 돼요. 그건 아까 그래봤자 많이 나와야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오는 것만, 제가 설명해 드린 영역이라도 이해 위주로 보시면 된다. 제가 설명을 그렇게 딥하게 하지 않아요. 그렇죠? 딥하게 하지 않아요. 그냥 효율을 생각하니까 그냥 가장 적은 이론으로 문제를 맞추는 정도의 이해는 하는 거지. 이걸 뭐 딥하게 하나하나 설명할 필요가 없죠. 우린 4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잡아준 영역에서만 꼭 이해를 해라.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을 제가 설명하지 않아요. 이건 어렵다 싶으면 이건 그냥 암기하 넘어가세요. 또는 그냥 이거 넘어갈게요. 하기 때문에 관련 오답 내가 푼 다음에 한 번에 틀렸던 문제들은 다시 꼼꼼하게 보고 이거를 내가 시험장 갔을 때까지 꼭 갖고 간다 생각하고 한 번 틀린 문제는 나한테 소중한 문제다 생각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세 번째 MBT를 통한 절대적 평가. 자, MBT를 활용할 때 MBT는 학습용이 아니라 했어요. 내가 학습하려고 MBT 푸는 게 아니에요. MBT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기본서와 강의와 기본서와 관련 문제 풀이를 다 했어요. 그러면 학주가 내가 오늘 강의 보고 이론서 보고 관련 문제 윈큐 풀어보고 객관식 풀어봤어. 기출 풀어봤어. 그러면 내가 공부가 끝났다 생각하잖아. 근데 이게 잘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어떻게 알 거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무조건 MBT를 내 나름대로 무조건 정해놔야 돼. 한 3회 내지 5회를 항상 생각해 그냥. 그리고 5회를 푼다 생각하면 100문제니까 100문제를 풀어보고 내가 그 단원별 몇 문제를 맞췄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80점 맞았다? 그 말은 내가 방금 학습한 요 파트는 80%만 완성이 됐구나 생각해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틀린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이게 틀렸다는 거는 그냥 모 표본이잖아요. 전체 중에 내가 그냥 셀링 해가지고 푼 거잖아요. 그 확률이 80%니까 이 말은 전체적으로 넓혀보면 내가 이 전범의 20%는 지금 손실이 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다고 해서 내가 지금 당장 처음부터 100%를 잡을 수 없잖아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냥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지. 왜? 내가 알고 있으면 다음 단원을 할 때에는 MBT가 뒤에 있기 때문에 사람 마음가짐이 어때요? MBT 잘 보고 싶잖아요. MBT 망하고 싶겠어요? 잘 보고 싶으니까 나름대로 강의도 꼼꼼하게 보고 나 이따 MBT 볼 거니까 최대한 내가 일단은 실수 안 해야지 하고 이론서도 꼼꼼하게 볼 것이고 문제도 꼼꼼하게 봐서 이제 오케이 시험장 진입해서 한번 풀어보자. 시간 정해놓고 푸는 거죠. MBT는 말 그대로 평가용이다. 그래서 이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은 단원별 공부를 할 때 집중도와 완성도의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왜냐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보고 그게 되잖아요. 근데 보긴 봤으나 얼마나 내가 완성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MBT는 제가 기간수 MBT를 좀 다른 MBT와 다르게 기출하고 승진 문제뿐만 아니라 객관식 문제랑 그다음 제가 문제집 보면서 나올 만한 문제들 그다음에 제가 이번 반 진행하면서도 예상되는 문제들 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요 기간수 MBT가 실제 시험에 생각하고 학습용이 아니랬죠. 다 있어요. 있는 내용들이 알고 기출에 있는 문제들도 제가 그냥 짜집기 해서 내는 거니까 이걸 갖고 공부할 생각하지 말고 이미 다 있어요. 여러분의 종이로 된 게 다 있어. 그걸 공부를 잘 해가지고 MBT로 맞춘다. 성적을 맞춘다 생각하면 되고 그 중에도 내가 이제 5단 노트가 뭔지는 자동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걸 갖고 있다가 시험 막판에 갔을 때는 MBT에 있는 자동 5단 노트 중에서 내가 여러 번 틀렸던 문제 위주로 복습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오답 씹어먹기 그 기능 그러니까 자동 5단 노트가 되면은 그 오답 노트를 베이스로 해서 또 시험 보는 거 이걸 이제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판 가면 이제 그거 위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제 거의 실수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MBT를 안 푼다는 거는 정말 구시대적인 방법으로 공부한단 말이죠. 시대가 많이 좋아졌으니까. 그래서 이 절대적 평가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라. 그래야 평상시 공부하는 효율이 올라간다. 이거는 기간술만 적용된 게 아니고 다른 과목 다 똑같아요.
모든 과목 또 단원 공부한 다음에 MBT, 한 다음에 MBT, 그리고 기록해 놔야 돼요. 내가 몇 점 맞았는지. 지금은 이론 수업이니까 이론 수업 때 몇 점, 그다음에 1회독 했을 때 몇 점, 2회독 똑같은 단원 몇 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있어야 나름대로 내 나름대로 올라가고 싶은 성적을 올리고 싶은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 거지. MBT 갈 때 기록이 남겼잖아요. 그럼 다음 내가 MBT 다음 똑같은 단원 풀 때는 당연히 잘 맞고 싶지 덜 맞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더 열심히 한단 말이죠. 그래서 MBT는 나와의 싸움이다 생각하시고 하시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기출풀이 때부터는,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전체 똑같은 문제로 풀어가지고 이제 그 단원별로 평가를 계속 하는 거니까 그때도 잘 하시고, 이론 수업 진행하면서도 자체적으로 계속 테스트를 하시라. 물론 우리가 주간 평가를 치지만 MBT로 같이 하셔야 된다. 마지막엔 기본서하고 오답 위주로만 시험장 가는 거예요. 시험 앞둔 한 2, 3주 전부터는 다 기본서에 체크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틀린 영역들 파란색으로, 빨간색으로 다 표시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만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내가 많이 틀렸던 오답 위주로만 보셔도 충분하겠죠. 왜? 시험장 이제 우리가 영역 공부할 때 법규하고 개론이 언제? 시험 끝에 갔을 때 거의 많은 시간을 투자할 거고, 회사 영어하고 기간술은 조금만 투자할 거 아닙니까? 지금은 기간수랑 회사 영어에 시간을 써야 되는 시간이고, 그러니까 수험생활의 초창기는 기간수라고 회사 영어에 쓰셔야 돼요. 이걸 하셔야 되니까. 근데 이걸 안 하면 나중에 다 암기해야 한다고, 또 헷갈린다고. 여러분 85점 맞은 거 아니에요. 90점, 95점 실수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돼. 그러려면 지금 이걸 해놔야, 내가 이해 위주로 해야 기본서를 읽더라도 이해를 하면서 보기 때문에 실수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답도 마찬가지. 오답이 줄죠. 이해를 하면 당연히. 그래서 이것만 보면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가서 마무리 지으면 된다. 자, 아까 MBT 말씀드렸는데, 자, 기본서 강의 들으신 다음에 기본서 읽으시고, 기본서 읽으시면서 문구 하나하나 다 이해한다 생각하고, 윙큐 꼭 풀어야 돼요. 제가 놀란 게 윙큐를 제가 풀라고 했었는데 윙큐를 안 푼 사람들이 들어있다더라고.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윙큐를 제가 추천한 이유는 진짜 책이 잘 만들어졌어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제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진짜 이거 제자가 잘 만들었다, 꼼꼼하게 잘 만들었다, 애들 놓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들 잘 넣어놨다, 꼭 푸셔야 돼요. 알았죠? 이거 1단계 문제 생각하고 가장 기초적인 문제니까 거기에는 해설하고도 있으니까 잘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당연히 풀어야 되고, 그다음 객관식 문제, 그 다음에 제가 예상 문제라고 아까 방금 23년 2차처럼 아직 시험에 나오지 않은 영역들 있잖아요. 이런 영역들은 제가 따로 작업을 해가지고 계속 나눠 드릴 거예요. 예상 문제들을. 그래서 그렇게 잡아갈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우선은 이거 이렇게 그걸 공부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 평가를 MBT로 하는 것이다. 네, 그렇게 하면 기간술은 망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자, 해양수산부하고 관세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여러 직렬이 보고 있으니까 강의를, 해수부는 주관식으로 세 문제가 나와요. 객관식이 아니고. 그래서 난이도는 점점점 쉬워지고 있어요. 갈수록 쉬워지고 있고, 여기는 MBT가 필요 없고요. 이론 강의 들으신 다음에 바로 본인만의 주관식 노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그 교재, 여러분 마찬가지인데 교재 뒤에 보면 요약집이 있어요. 요약집도 있으니까 요약집은 딱 이제 시험에 나오는 핵심 이론들만 제가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해수부 친구들은 뒤에 있는 요약집을 활용하시면 좋아요. 왜냐면 다 쓸 필요 없거든요. 이거는 채점 누가 하냐면 기계가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현직자들이 가서 이 답안에 키워드가 몇 개가 들어가야 몇 점이라는 걸 채점하기 때문에, 글씨가 나쁘면 답을 썼는데 예를 들면 정답이 피스톤 링이었어.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피스톤 링이나 적었는데 출제자는 뭐야 땡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절대로 시간이 없다 해서 악필로 쓰지 말고 또박또박 피스톤 링이라고 적어야 한다. 그래서 해수부 분들은 글씨 쓰는 거 꼭 연습하셔야 되고요. 해사고 교과서 꼭 참고하세요. 물론 저희 교과서가 해사고 교과서하고 대학 서적들하고 몇 개를 제가 이렇게 참조해서 만들었는데, 해사고 교과서에도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꼭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관세 지방지 구무원도 시험 쉽게 나와요. 6급하고 5급 위주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하고 있는 MBT를 풀 때, MBT에서 여기는 박스 문제가 없고요. 거의 대부분 사지선다 위주로만 그냥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지선다인데 그냥 보기형 있는 거, 박스가 없는 형태로 나오니까 그런 객관식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샘플을 보면은 이게 이제 22년 4회 가장 최신 기출인데 내용기가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기간 구조를
이렇게 쭉 설명해 놓고 거기다 빈칸을 뚫어 놓은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말들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정답은 플라이 휠이나 실린더, 기관 베드, 피스톤 등 이렇게 정답이 이런 거였고, 이행정 소기 작용에 대한 빈칸 넣기, 이것도 빈칸. 원래는 이것도 안 줬어요. 근데 해수부가 사람 잘 못 쓰고 커트라인이 자꾸 60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꽈랑 맞으면 안 되니까 자꾸 히트를 주는 거죠. 그래서 크랭크 배치 조건 4가지, 착화 순서 배치 이런 것들, 캐비테이션 영향 방지, 이런 식으로 시험에 어렵지 않죠. 이미 다 보시면 다 교재에 있고 수업에 했던 내용들이 다 있어요. 제가 정기 수업할 때 마지막에 하는 PID 제어, 작용 서술을 해라. 그러니까 P, I, D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적으라 이 말이죠. 이렇게 시험 나왔어요. 이거 다 내용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충실하시면 되겠습니다. 합격 커트라인이 60점이에요. 이 시험이. 자, 기간술 커리큘럼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일단 이번 반은 제가 일단 필요하다 싶으면은 이렇게 수업을 하고 나서 이제 평가 문제 같은 거는 현장에서도 같이 좀 풀어보려고 해요. 하고 이때 그러니까 이때 제가 이론 수업할 때 이 중에서 이제 좀 어려웠다 싶은 이제 기출 문제 같은 거는 수업 시간에 그때 클리어 해버리고 따로 기출풀이 시간은 갖지 않고, 이때는 제가 그냥 모의고사를 먼저 만들어 놓고 예상 문제를 만들어 놓고 차라리 문풀로 이번 판부터는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기출풀이 따로 없다. 기출 문제는 그냥 이론 수업할 때 제가 필요한 문제만 그냥 같이 쉐어하고 이때는 4회 정도는 문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직전 나올 만한 문제, 제가 예상한 문제를 갖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열기관의 이해. 우리가 이제 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최종 목적은 프로펠러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프로펠러를 돌리기 위해서 엔진이 있는 거고, 엔진의 역할은 결국은 회전한 거를 만들어 주는 거죠. 회전력을 만들어 주는 거고, 그 중간에 이제 샤프트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이제 축계라고 부르는 거고요. 축계가 여기 끝에 가면은, 이 엔진 끝에 가면은 여기에 플라이 휠이라는 게 있어요. 플라이 휠, 바퀴. 플라이 휠까지 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엔진 파트라고 부르는 거고요. 플라이 휠을 넘어서부터는 축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기관이라고 하면은 여기 파트를 공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축계를 하면은 이제 이 다음부터를 공부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하여튼 여기까지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엔진은 어쨌든 이게서 돌려야 된다. 나오는 것들인데 영상을 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행전 가솔린 엔진 일단 봐볼게요. 자, 이게 이제 사행전 가솔린 엔진이에요. 이게 이제 가솔린이라는 거랑 가솔린과 디젤 엔진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 가솔린 엔진은 기본적으로 특징이 뭐냐면, 가솔린과 디젤의 가장 큰 차이는 연료유의 차이겠죠? 연료유의 차이예요. 그럼 연료유가 어떤 연료유냐면, 가솔린은 이 착화 시점이 굉장히 낮아요. 한 43도만 돼도 폭발을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발화점이 낮고 힘도 약한, 그러니까 토크가 약한 가솔린이고, 디젤은 힘이 센 연료유예요. 그러니까 쉽게 착화되지 않고 고온에서 착화가 돼가지고 디젤 기관은 한 500도에서 운전하는 엔진이고, 가솔린 엔진은 그의 한 절반 정도, 250도에서 운전하는 엔진이에요. 그러면 250도에서 운전하는 엔진하고 500도에서 운전하는 엔진, 그러니까 엔진의 열은 결국은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뜨거운 열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압력도 높다는 소리겠죠. 그럼 그만큼 내가 큰 힘을 내고 싶을 때 쓸 때는 디젤을 쓴다는 거고, 가솔린을 뭐 할 때 약하지만 빨리빨리 돌리고 싶을 때, 고속 스포츠카라든지 자동차 같은 경우는 가솔린이 많이 이겠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만드는 것 조금 다르긴 해요. 자, 그래서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가솔린 엔진인데, 가솔린 특징은 이 연료를 있잖아요. 처음에 이 착화를 시킬 때 공기하고 연료랑 합쳐요. 이거를 우리가 기화기 시기를 한단 말이죠. 기화기. 그다음에 디젤은 공기하고 연료랑 각각 나눠서 분사하죠.
그래서 이 공기를 압축을 쫙 시키면은 뜨거운 공기가 되겠죠. 거기다가 이제 연료 분사 밸브를 해서 분사를 딱 하면은 그때 빵 터지는 형식이 디젤이고, 가솔린은 애초부터 뭐 흡입할 때부터 이미 공기하고 연료랑 섞어서 넣는 거죠, 기관에다가. 그래가지고 그냥 라이터 불 붙이듯이 스파크 탁 튀기면은 불이 확 붙는 이런 형태가 가솔린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차이는 연료유인데, 연료유가 갖고 있는 토크의 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분사하는 방법도 착화하는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다. 기화기가 있으면 가솔린이고, 공기와 연료가 각각 나눠서 분사하는 거는, 압축 점화하는 거는 디젤 기관 특징이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건 이제 엔진 처음 보신 분들, 여기를 피스톤이라 부르고, 여기를 크랭크 축이라 부르고, 여기를 컨넥팅 로드라 부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위에 있는 게 밸브예요, 밸브. 그럼 밸브라는 거는 열렸다가 닫혔다 한다는 거고, 위에 있는 이 밸브를 열고 닫히게 하는 거를 우리는 캠이라 불러요, 캠. 자, 위에 있는 건 캠, 밸브, 피스톤, 이 고리고리 하나에 있는 거를 우리가 피스톤, 링, 그 다음에 연결해 주는 거 컨넥팅 로드, 그 다음에 여기는 크랭크 축인데, 그 중에서도 이거 보이시죠? 이거는 크랭크 암, 그렇죠? 이거는 크랭크 핀, 이거는 얘하고 얘 연결해 주는 거는 저널 이라 부르겠죠. 저널. 그 다음에 저널을 감싸고 있는 베어링을 메인 베어링 이렇게 불러요. 그 기관수 공부하다 보면은 부품의 수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뭐 일일이 디테일 다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큰 축이 되는 거 말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피스톤, 링. 근데 위에 있는 거는 압축 링이라 부르고, 아래에 있는 거는 오일 링이라 불러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되는데, 자,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크랭크의 축을 회전을 시키는 거죠. 회전을. 그러면 실제로 보세요. 우리가 엔진을 만들어서 프로펠러를 돌리는 게 최종 목적인데, 내가 만들고 싶은 건 결국 회전력이란 말이에요. 회전력을 만들 건데, 우리는 이 피손 자체가 회전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뭐 하냐면은 직선 운동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왕복 운동이라고 그러죠. 왕복 운동을 1차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얘를 뭘로 옮겨야 돼요? 회전 운동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1차에서 2차 넘어갈 때는 무조건 손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잖아요. 직선 운동을 뭘로 바꿔야 되니까, 회전 운동 바꿔야 되니까 당연히 그 전환 과정에서는 손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 손실도 나중에 배우게 되죠. 손실을 줄이려고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1차적인 직선 운동을 여기 있는 피스톤이 직선 운동 하는 거고, 이게 직선 운동 하는 거고, 이게 회전 운동을 하는 거고, 이거를 바꿔주는 게 크랭크 축의 역할이죠. 크랭크 축이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이제 얘가 움직이면은, 얘가 이렇게 지금 여기는 위에 캠 있잖아요. 캠을 이렇게 돌려서 움직여 주는데, 캠도 결국은 어떤 운동하죠? 회전 운동하죠. 회전 운동. 한 바퀴를 돈단 말이에요. 그럼 캠이 달려 있는데, 여기 볼록 튀어나와 있는 요게 캠이에요. 캠이라는 거는,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를 우리는 이걸 보고 캠이라고 하는데, 캠의 목적은 뭐 하는 거예요? 밸브를 오픈해주고 클로징 해주는 역할을 그냥 캠이 하는 거예요. 그럼 캠의 그 구동하는 거는, 이거를 우리가 타이밍 벨트, 뭐 타이밍 체인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자동차에도 야, 타이밍 벨트 나갔어 이렇게 하면 여기 깨졌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안 깨질리니까 타이밍 체인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캠이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이 아래를 누르면은 얘가 내려가겠죠. 그리고 튀어나오지 않는 이 평평한 부분하고 맞아뜨리면 올라가겠죠. 이 여기 아래에 보면 뭐가 있어요? 스프링이 있죠. 스프링. 그러니까 스프링의 힘을 이기고, 스프링이 이렇게 힘을 이기고 얘를 눌러서 얘를 열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프링이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장력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펼치고 있다가 캠이 들어오면 이렇게 닫히고, 그럼 닫히는 그 힘으로 밀어주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보면은, 자, 두 개의 밸브가 있고, 여기 하나를 흡기 밸브, 하나를 배기 밸브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가 이
우리가 이 가솔린 기관 같은 경우에는 힘이 약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행정으로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데 처음에 공기를 넣는 역할을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 순서에 의해서 이 가솔린 기관을 흡입할 때 뭐 한다 했죠? 연료하고 공기를 같이 해가지고 집어 넣는다 그랬죠? 그래서 압축을 시킨 다음에 여기 있는 스파크가 여기 있죠? 스파크가 튀어가지고 폭발을 하는 형태로 가요. 그래서 밸브가 두 개가 있고 여기 점화 플러그가 있죠. 이 점화 플러그가 생긴 거는 이렇게 여러 개가 생겼는데 자 이 구조를 다 알릴 필요는 없어요. 자 여기 보면 단자가 있고 전극이 있고 접지 전극이 있는데 접지라는 거는 이 봐보세요. 우리 뭐 라이터 키든 가스레인지 키든 간에 탁 키게 되면은 이게 드드드드 하면서 되잖아요. 그때 뭐예요? 전기가 흐르면서 거기에서 이제 이게 바짝바짝 거리는 게 있잖아요. 그건 고압이에요. 그렇죠? 전류가 세고 압이 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전기 스파크가 전기를 끼우려면 당연히 압이 세겠죠? 그러니까 이게 새지 말라고 접지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절연체 이것도 마찬가지. 절연이라는 거는 이 연결을 절단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전기가 연결되는 것을 막겠다. 이걸 절연체라 그러는 거예요. 반대로 전열은 열이 전달되는 것을 전열이라 그래요. 두 개는 달라. 절연은 전기가 흐르지 않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절연체가 있어야 되는 거고 내부 저항이 있어야 전기가 마찬가지 갈 때에도 이 저항의 역할은 저항이 너무 약하면 전류가 너무 세게 가고 저항이 있어줘야 전기가 확 세게 가는 거를 좀 막겠죠. 저항이 있고 단자가 이렇게 있다. 이게 이제 플러그의 역할이고요. 자, 플러그에서 이렇게 찌릿찌릿 거린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움직일 때 이 실린더 주변에 열이 발생하니까 냉각수가 주변에 흐르고 있죠. 그래서 실린더 블럭 주변에 이렇게 다 물들이 있어요. 이렇게 물이 지나가고요. 청수가 보통 지나갑니다. 피스톤에는 약간 링이 있다 그랬죠. 여기 위에 있는 거를 압축링, 아래에 있는 걸 오일링이라는 거고 압축링은 이 실린더하고 벽 사이에 있어서 기밀, 그다음에 압축시켜주는 역할 하는 거고 아래는 오일을 긁어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봐보세요. 얘가 이렇게 움직일 때 있잖아요. 이렇게 봐보세요. 이렇게 이 피스톤이 움직일 때 이 그림은 굉장히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올라가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움직인 게 아니고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피스톤이 움직일 때 그러니까 피스톤이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정확히 표현해주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왜 이 사이에 공간이 있잖아요. 사이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피스톤의 움직임은 항상 뭔가 진동을 계속 하면서 움직이는구나 라고 생각. 그래야 이게 따다다닥 걸리면서 이게 세면 셀수록 뭔가 깨지기도 쉽고 기밀도 공간이 이게 더 심해지면은 당연히 뭔가 더 공간도 더 커지겠죠. 그렇게 할 수 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